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10월 9일 오늘은 제578도를 맞는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남의 나라 글자를 빌려 쓰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평민이든 노비이든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뜻을 전하고 소통할 수 있게 만든 문자가 바로 한글이지요. 세계에서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글자로 인정받고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유산으로 꼽히는 자랑스러운 우리글 한글입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이 2024년 대한민국에 와서 한글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외국어 남용과 줄임말 등 바르게 사용되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한글날을 맞아 자랑스러운 우리글 한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KBS 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부 부장이자 KBS 국어문화원장입니다. 김희수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아나운서 김희수입니다. 한글문화연대 공동 대표이시고 국민 개그맨이셨죠. 이시기도 하고요. 정재환 성균관대 동아시아 역사연구소 책임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열린 토론 쭉 청취자였는데 오늘 그 출연자로 나왔습니다. 네, 가문의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모시고 싶었습니다. 이따가 너무라는 말씀을 또 해주시겠지만요. 자, 소개 이어가겠습니다. 영국 출신 방송인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얼굴이죠. 피터 빈터 씨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서 온 피터 빈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우리 시민분들은 한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캘리그라피라고 손글씨 쓰는 거를 조금씩 배우고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 이제 한글이 하나의 그림이 되는 그냥 예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시를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그 시를 읽어보면 표현이 무궁무진하잖아요. 단순히 아름답다가 아니고 그보다 더 많은 표현들이 우린 가능하잖아요. 한글은 뭐 최고죠.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보낸 단어가 뭔지 몰라서 왜 뭔데? 라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었고 동아리 안내문을 보내면은 거기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동아리에 와서 다시 물어보거나 줄여 쓰는 문화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게 유행을 하고 또 그렇게 바꾸는 거를 즐겨하고 하는 거 보면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외국어를 한글로 표기하기보다는 우리말화해서 그래서 그걸 한글로 썼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 매체에서까지 꼭 그렇게 자막 이제 말을 줄여서 한다든지 저희가 어차피 한자에 대한 음을 따서 쓰는 말이다 보니까 한자를 모르게 되면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거는 뭐 자명한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 제가 쓴 자명이라는 말도 한자어인데 근데 이런 말을 쓰기 위해서 또 자기가 이해를 하고 문맥에 맞춰서 쓰려면 분명히 한자는 알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가장 그래도 기본이 학교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학교에서 조금 더 우리말에 대한 올바른 사용에 대한 거를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기억나는 책 한 권 정도 있을 수 있도록 책을 조금이라도 읽기, 너무 영상을 보기보다 글로 된 것도 조금씩 봤으면 좋겠어요.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늘 나온 패널분 중에서 먼저 정재환 박사께 여쭙겠습니다. 네. 개그맨이시기도 하고 얼굴 보시면 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아실 텐데 네. 진행자도 좀 유명하시고 근데 이제 역사학으로 또 박사 학위도 받으셨고요. 네. 이렇게 또 특히 한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네.
역시 이제 방송을 하면서요. 네. 그 마이크 앞에서 이제 말을 해야 되니까 그 어느 순간에 우리말을 제대로 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구나. 이제 그런 걸 느꼈고요. 그러면서 이제 뒤늦게 이제 국어책을 눈에 띄는 대로 이제 읽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이제 한글 사랑에 빠진 건데요. 그때 뭐 읽었던 책들이 뭐 최연배 선생의 그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이라든가 또 이호덕 선생님이 쓰신 우리 글 바로 쓰기라든가 뭐 많습니다만은 그 독서하면서 사람들이 또 책 속에 길이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책을 읽다가 뭔가 새로운 길을 그때 또 발견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말 글이 참 소중하다, 중요하다.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일단 우리말 글을 좀 제대로 써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그 1990년대 말에 97년경이라고 기억을 네. 하는데요. 그때 영어를 공용어로 쓰자 이런 그 주장이 대두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그 한글 우리말글 운동하시는 분들이 위기를 느끼고 이제 단체를 만들고 그러면서 아무튼 삶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와닿는 것이 우리말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참 당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김희수 아나운서는 또 KBS 아나운서실 한국어 연구부 부장 또 KBS 국어 문화원장을 맡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 다니실 때는 다른 전공이었는데 이렇게 우리말, 우리글에 대한 사랑을 특별하게 또 더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이렇게만 소개해드리면 제가 엄청 바쁠 것 같은데요. 한국어 연구부장도 해야 되고 국어문화원장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근데 이게 겸직이어서 생각하신 것만큼 이렇게 바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그 배종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정치 외교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대학 시절에.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재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국어 사랑의 길로 어떤 그 의지를 갖고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신 건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직업을 선택을 하면서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선택하면서 좀 주입식으로 그 국어 사랑이라든가 이런 뭐 우리 말의 가치라든가 우리 글의 소중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주입식으로 좀 교육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좀 버거웠어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 예, 벅찼었는데 근데 막상 이게 이제 제 업이 되고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저하고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좀 받아들인 면들이 좀 있었고 좀 수월하게 이제 그 습득하게 된 면들이 있었고 결정적인 뭐 계기 같은 게 있으셨어요? 뭐 아나운서 시험 합격하고 난 이후죠. 네. 정답입니다. 아니 근데 잘 어울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외모도 그렇고요. 말씨도 굉장히 반듯하시잖아요. 네. 역시 아나운서답다. 이건 정재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석에서 만나도 한 번도 이렇게 말에 허투름이 없는 흐트러지질 않나요? 흐트러지질 않더라고. 그건 좀 재미없네요. 네. 빈트 씨는 한국에 온 지 한 20년 정도 됐습니까? 총 한 15년 금방 15년 정도 됐고. 네. 제가 알기로는 뭐 혼혈이라고 하는 그런 배경도 가지고 계시긴 합니다만 그래도 방송에 나오면 우리말을 참 정확하게 또 제대로 사용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봤는데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어나 한글에 대한 관심 좀 확연히 지난 뭐 한 10수년 동안 좀 달라져 가는 걸 체감하실 수 있을까요? 엄청 그게 달라졌죠. 제가 어릴 때 솔직히 영국에 혼혈 친구들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관심 없냐면 혼혈 친구조차 어머니가 한국 사람들 다 한글에 관심 없고 한국어 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쪽 어머니들도 영어가 너무 중요해서 헷갈려 하지 말자. 약간 영어만 쓰자. 이런 시기였어요. 그게 40년 전인데 지금 영국에 있는 혼혈들은 한국어 배우려고 돈도 투자 많이 하고 진짜 노력 많이 하는 게 그만큼 뭐 학습적으로 하고 대학교 진출에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드라마나 뭐 영화들 한국에서 나오는 거 다 보려고 하고 애들이 너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약간 한국에 막 억지로 학원 보내는 느낌 아니고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가르쳐달라 이 정도인데 혼혈뿐만 아니죠. 그냥 젊은 영국 백인 친구들도 한국 팝컬처 진짜
드라마, 뭐 인터넷 방송 이런 거에 관심 너무 많이 생겨서 그런 한국어 인플루언서들 막 한글을 가르쳐주는 분들 저랑 친한데 구독자들이 막 100배나 늘어나고 최근 한 10년 동안 진짜 관심 많아졌어요. 저도 일자리 더 많이 생겼고요. 네. 저도 막 가르쳐주고 단순히 그래요. 이게 뭐 국력의 신장 때문일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K 콘텐츠 오늘이 한글날인데 김희수 아나운서한테 묻고 싶은 것이 네. 한글을 두고서 뭐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실 때 상당히 과학이라는 걸 우리가 연결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평가를 네. 받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 자음하고 모음 같은 경우에 자음은 이제 그 우리의 이제 구강 구조라든가 입모양. 아니면 발음 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본떠서 만들었다. 그리고 그 모음 같은 경우에는 사람 그리고 뭐 하늘 땅 이런 이제 제자 원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잘 이해를 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피터 씨 이야기 들으면서 되게 반성을 많이 한 건데 제가 이제 한국어 연구부장이잖아요. 한국어 연구회라는 조직을 1983년 4월에 만들었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1년째 저희가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그럼 저희가 40년 동안 활동을 해왔으면은 이렇게 이제 세계가 변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말과 글을 갖다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저희가 그럼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느냐. 그 긴 세월을 갖다가 활동을 해왔다면은 근데 지금 이렇게 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럼 퍼센테이지를 따진다고 한다면은 과연 1%나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한글에 대한 우리말에 대한 사랑을 갖다가 외국인들한테 전파한 거는 저희 한국어 연구부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다른 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신 부분이 훨씬 더 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한글 사랑이라든가 우리말 사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접근해 왔던 거에 대해서 좀 이제는 저희가 좀 탈피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이제 한글의 과학적인 원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는데 제가 뭐 이제 구강 구조라든가 아니면 발음 기관이라든가 그걸 본떴다 이런 건 예전부터 해왔던 이야기인 것 같고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한글 동자라는 그 별명을 쓰시는 김태민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네. 공학자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한글에 대해서 외국인들한테 설명을 할 때 한글은 도형이다. 예? 세모, 네모, 동그라미. 그리고 우리 사회에 그 점과 선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요걸 갖고서는 이제 한글을 갖다가 외국인들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렇게 쉬운 글자가 있냐고 조금만 지나고 나면 어차피 이제 도형이나 선 같은 게 우리 얼마든지 그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면서 이제 한글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어렵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도형과 선, 점 요걸로 이제 한글의 제자 원리를 갖다가 설명하는 부분들이 되게 저는 쉽고 과학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정 박사님 우리가 이제 한글 창제되는 과정을 보면 정말 그 과학적이다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통해서도 한글 창제 과정을 이제 또 확인하게 되기도 하는데 정작 우리 우리들은 잘 모르거든요. 네. 한글이 쓰면 쓸수록 좋다고 하는데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한글의 좋은 점은요. 그 배우기가 쉽고 이것을 이제 부려쓰기가 쉬운 거죠. 앞서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세종께서 뭐 노비든 아니면 평민이든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한문을 잘 모르는 그런 계층들을 위해서 이 글자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글자를 만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는 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자 수도 최대한 제한적으로 만들려고 생각하셨던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 창제할 때는 28글자였죠. 지금 우리가 이제 4글자는 안 쓰고 24글자 거기에다가 이제 확장자가 있으니까 실제로는 이제 40자 갖고 쓰고 있는 건데요. 그 아주 뭐 많은 숫자의 글자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영어 알파벳하고 비교해 봐도요. 영어 알파벳은 26글자죠. 네. 맞죠? 근데 이게 대문자, 소문자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쇄체가 있고 필기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 처음 영어를 배웠는데 그때는 필기체까지도 다 글자를 하나하나 외워야 됐거든요. 그래야 일단 영어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개수가 적다.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이제 김희수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배우기가 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후민정음연구하는 이제 김수롱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직선과 점과 원과 네모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쉽잖아요. 예. 이게 그 당시 이제 문자라고 했던 한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 획수를 비교해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고, 그리고 이 한자도 물론 뭐 사람 인자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뭐 이제 나무 목자를 붙여가지고 쉴 휴자가 되고 이런 정도의 어떤 연상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지만 전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한글은 자음을 기억하고 모음을 기억한 다음에 그것을 합쳐서 쓰는 방식, 요것만 알면은 사실은 그 무궁무진하게, 뭐 무궁무진은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글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11,172글자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조합해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그 원리만 알면 배우기가 쉬운 글자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요 한글 공부를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또 발견한 건요. 그 전 세계 그 문자 가운데 유일하게 이건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피지배계층이라고 해야 되겠죠. 를 위해서 만들어진 문자다. 제가 볼 때 다른 글자들은요, 대개 아주 오래 전부터 고대로부터 이건 지배계층에 봉사해온 문자입니다. 권력자들, 종교인들 그렇게 쭉 사용하다가 이것이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도 중세 이후에 이제 뭐 종교 개혁이라든가 또 뭐 구텐베르크 뭐 금속 활자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서 이게 이제 대중화되고 그래서 대중들이 같이 쓰는 문자가 된 거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귀족들의 문자였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만큼 누구나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글의 구조라 볼 수 있는데 직접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빈트 씨가 이렇게 배워보니까 물론 알파벳 구조로 되어 있는 다른 국가의 언어하고는 또 뭐 비교하기는 좀 쉽지 않겠습니다만 한글을 배워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과학적. 하고 약간 수학 같기도 해요. 한 이렇게 문자 만드는 게 그 이렇게 모음하고 자음 하나, 그 다음에 받침까지 있을 수도 있고, 뭐 특이한 케이스에 더블 받침까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한 syllable라고 하죠. 그 한 소리 내는 거 너무 신기하죠. 왜냐하면 영어에 알파벳 뭐 2개는 한 소리 낼 수 있고 3개도 한 소리 낼 수 있고 4개, 5개 약간 랜덤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한글은 진짜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다. 저도 사실 말은 했지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어머니가 글자를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한 17살? 16살 때 사촌 누나가 영국 놀러 왔을 때 야, 안 되겠다. 너 한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3시간 만에 진짜 정복했어요. 그래서 읽는 거는 다 읽고 뜻은 모르죠. 뜻은 모르죠. 아니 근데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그래. 자기 자랑 아니죠? 진짜 머리가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많은 요즘 젊은 애들 만났는데 한글을 진짜 오후 아니면 아침에 그냥 정복해낸 거죠. 그래서 읽는 거는 문제 없지만 뜻은 전혀 모르는 거죠. 아니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끼리만 논하고요. 아니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글을 갖다 쉽게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처음 만났는데 한국인하고 외국인 처음 만났는데 하늘이라고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서로 읽잖아요. 하늘. 와, 우리 처음 만났는데 외국인이 하늘을 읽어? 그러면서 이 뜻도 알까? 그럼 외국인은 그 뜻을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냥 그것만 놓고선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반가운 마음이 앞서서 그런 부분이 좋기는 한데 이제 그 다음에 좀 단절이 생기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만큼 이제 배우기 쉽다는 거죠. 그걸로 다 이제 우리가 서로 간에 이제 교류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또 생겨날 수도 있는 거고. 그 도입이 너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매력이 있는 거죠. 영어는 너무 오래 걸려요. 솔직히. 정 박사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한글을 또 한국어를 널리 퍼뜨리는 거는 바로 이제 K 콘텐츠, 또 K-팝과 드라마인데 사실 외국인들이 듣기에 거슬리면 이것도 잘 전파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노래를 우리 한국어로 한글로 또 한국어로 따라 부르고 이런 걸 보면은 이 K 콘텐츠가 널리 전파되는데
한글과 한국어가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류에 관심이 있고 이 K-팝이라든가 우리 드라마, 영화 이런 걸 좋아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제 뭐 한국어를 좀 공부해야겠다라든가 이런 생각도 하고 뭐 당연히 한글도 배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이 한류라는 것도 결국은 그 우리가 일궈낸 문화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최연배 선생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간의 모든 창조적 활동은 언어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그 한국인의 모든 창조적 활동은 역시 한국어와 한글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한국의 어떤 그 눈부신 경제 성장도 그렇고 뭐 정치의 민주화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한류라는 세계적으로 통하는 이런 어떤 수준급의 향기 있는 문화를 만들어낸 거. 이것도 바로 한국인의 창작물인데 바로 그 한국어와 한글로 이것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보면 한류와 한글은 뭐 관계가 있는 거죠. 예. 김희선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K-드라마, K-팝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또 한국어를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게 한때 어우러져서 정말 또 한글이고 한국어이기 때문에 그만큼 K-팝과 K-드라마가 잘 나갔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언어의 힘이냐 아니면은 이제 콘텐츠의 내용에 이외의 힘이냐? 저는 그 언어의 힘으로 우리가 다가간 것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네, 그것보다는 어떤 그 콘텐츠가 갖고 있는 힘이 있었고, 그것이 어떤 그 흡인력을 발휘를 했고, 거기에 뒤따라서 이제 우리말과 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지금 진행자께서도 이제 K 콘텐츠 뭐 이렇게 K 붙여서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요즘 그 표현을 듣는 게 그렇게 썩 반갑지는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공연을 하러 가서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원고에 K 문화의 뭐 천변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걸 갖다 그냥 뭐 한국 문화 이렇게 바꿔서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K가 붙어버리더라고요. 네. 근데 과연 그게 올바른 표현일까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는 KBS인데 저는 직업이 아나운서긴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네. 책 쓰면서 사실은 KBS 이전에 한국방송공사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제 의견을 말씀드린 적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늘 뭐 한글날이라 꼭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말글을 좀 존중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말글을 앞세우고 필요에 따라서 외국어를 뭐 사용하는 뭐 이런 어떤 그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한국방송공사 열린 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빈트 씨는 이런 K-드라마 또 K-팝 접해보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이 한국어를 잘 몰랐을 때로 이제 되돌아가 본다면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떤 느낌 들었어요? 한국어를. 근데 확실히 그 언어의 매력 때문에까지 아니더라도 그거가 기여하는 거죠. 왜냐면 유럽 같은 언어들 다 각각 다르잖아요. 그 작은 땅에서. 솔직히 뭐 독일어의 매력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약간 배우고 싶은 마음은 진짜 쓸모 있는 사람들 뭐 비즈니스 때문에. 근데 매력 있는 언어들 따로 있어요. 뭐 프랑스어의 약간 로맨스 그런 느낌 있고 약간 이탈리아어는 조금 화끈한 느낌 있고. 그래서 한국어 제 생각에도 들렸을 때 되게 편안하고 약간 매력 있고 아무 뜻도 모를 때 그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만약에 진짜 약간 세게 하는 발음들이 많고 그 억양이 되게 낯설면 서양인들한테 약간 매력 떨어지고 아무리 관심 그림 그 드라마 같은 그림이 예뻐도 그렇게 푹 빠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와이프 한국 분인데요. 저희는 처음 만났을 때 영어만 대화하다가 한 6개월치 친구 지내다가 이제 한국어 터뜨렸는데 그때부터 서로 fall in love 했어요. 한국어의 매력이 진짜 남다른 것 같아요. 진짜 뭔가 훨씬 더 감정 표현도 와닿고 제 모국어 아닌데도 뭔가 되게 약간 홀릴 듯이
그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좋게 또 이야기하시니까 또 사랑의 언어 이렇게 또 한국어가 되는데. 네. 와, 새로운 면 발견했어요. 진짜 제 생각에. 빈트 씨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한국어를 더 한 단계 더 배우다 보면 또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존댓말이라든지 어떤 발음이 또 비슷한 똑같은 단어들도 있을 테고 어떤 점이 좀 어려웠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짜 힘들어하는 거 하고 많은 외국인들 비슷한데 쌍자음 소리들 있잖아요. 뭐 쌍시옷, 쌍디귿, 쌍비읍 하고 그냥 시옷, 그냥 디귿, 그냥 비읍. 지금까지 제 생각에 하나는 그냥 소리 지르는 거고 하나는 좀 조용하게 말한다. 쌀, 빵. 그거 구분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한 2살까지 그 귀가 이렇게 열리고 그 이후에 외국 그 언어에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지금까지도 잘 안 돼요. 저는 그런 발음 그냥 한국 사람들이 귀가 너무 잘 열려서 구분할 수 있는데 제 와이프도 맨날 지적해요. 그거 쌀 아니고 쌀이라고 왜 그거 지금까지 틀리냐고. 근데 나는 똑같이 발음했는데 제 생각에. 저도 하도 많이 틀려가지고 정 박사님이 네. 우리도 사실은 뭐 지역에 따라서 사투리 그렇죠. 때문에 영향 때문에 네. 또 알쏭달쏭한 그런 우리말 또 맞춤법도 많은데 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존댓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국인들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려워요. 있죠. 네. 제가 오래전에 그 컴퓨터를 구입하고 사용법을 모르니까 이걸 배우러 컴퓨터 교실에 갔거든요. 아주 젊은 강사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건 좋은데 꼭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여쭤봐 주세요. 그게 좀 불편했어요. 사실 이제 뭐 여쭙다는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께 여쭈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 이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여기 뭐 식초가 들어가나 뭐 간장이 들어가나 이건 어머니에게 여쭤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착각을 하신 거죠. 스스로를 눕혀버리셨네요. 물어봐 주셔야 되는 건데. 그렇죠. 뭐 질문해 주세요라든가. 예. 그래서 그 높임말 좀 조심할 필요가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제 책에다가 담은 얘기는 아주 어색한 이상한 존댓말이죠. 한 10여 년 전에 한의원에 침 맞으러 갔는데 진료 끝나고 나서 그 간호사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실게요. 여기 누우실게요. 조금 돌아 누우실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를 쓰면 높이는 것 같고 그렇긴 한데 뭐뭐 할게요. 리을게요라는 거는 자신의 어떤 의지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내가 어저께까지는 그 방송을 그냥 뭐 설렁설렁 했는데 오늘부터는 정말 마음 다 잡고 열심히 잘 할게요. 뭐 이런 거거든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 예, 열심히 사랑할게요.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 간호사께서 제 생각을 대신 얘기해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도 그냥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누우세요. 이게 원래 우리 존댓말이거든요. 예. 네. 근데 이게 그럼 어디서 나왔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서비스 업계에서 이런 식으로 말 교육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바람에 이런 게 확 퍼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사물 존대가 요즘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커피 나오셨습니다. 이 세탁기는 20kg, 통이 크시고요. 절대 흔들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사물 존대를 쓰는 거. 물론 이제 그게 손님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쓰는지 모르지만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회사에서 교육을 한 것 같아요. 그 바람에 이런 식의 어떤 사물 존대 어법 이게 이제 급속도로 확산이 되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가 좀 헷갈리는 내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실제 우리말이지만 우리 또 한국 사람도 한국어를 사용할 때 틀린 경우가 있는데 김희수 KBS 한국어 연구부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김희수 아나운서라고 하시면 돼요. 네, 김희수 아나운서에게 지금부터 이제 여쭤보려는데 자 빠르게 대답을 해주세요. 자 준비하시고요. 헷갈리다와 헛갈리다 차이는? 저는 둘의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헷갈리다,
헷갈리다. 이건 이제 복수 표준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예. 둘 다 맞다. 그다음에 든지. 든지? 예. 던지요? 든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우리 저 피터 빈트 씨께 좀 여쭤보는 게 네. 정 대표님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저 팔아먹는 거예요. 네. 저 KBS 월드 그 재외 동포를 위한 한국어 강좌 진행하고 있어요. 배우는 입장에서 하고 한국 아나운서랑 이거 배웠어요. 분명히 한 몇 달 전에. 그때는 잘 약간 이해됐는데 이거 100% 다른 상황에 쓰는 거잖아요. 뭐뭐 던지 두 가지 옵션 있을 때 뭐뭐 헷갈리시죠? 늘 헷갈리는 부분이긴 예. 해요. 네, 하고 한국 사람들 이거 시민 약간 가서 인터뷰했는데 시민들도 다 틀렸어요. 솔직히 약간 5대5 복불복 무슨 차이죠? 복습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예. 이제 든지는 선택입니다. 이거든지 저거든지 선택을 해라. 던지는 과거죠. 네. 예, 얼마나 맛있었던지, 얼마나 혼났던지 몰라. 바로 이겁니다. 김희수 아나운서 당연히 아는 거잖아요. 자, 김희수 아나운서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어이가 붙은 대요, 아이가 붙은 대요. 차이는 뭡니까? 뭐뭐 했는데요. 이런 거는 본인의 이야기를 할 때는 어이가 해서 대요가 되는 거고요. 네. 남의 이야기를 갖다가 들어서 전달할 때는 아이를 해서 대요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정 박사님? 예, 맞는데요. 긴장돼. 예. 맞다고 하던데요. 자, 또 하나가 정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 요즘에 우리가 참 너무라는 표현을 지나치게 많이 씁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거부감이 있어요. 네. 너무 좋았잖아. 너무하지 않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또 좀 한 예. 말씀 하셨는데. 네. 예, 뭐 가끔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이 너무라는 건 과거에는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건 부정적인 맥락에서 쓴다.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난다. 또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하면 건강을 다칠 수도 있다. 그런 부정적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썼던 건데 어느 날부턴가 그냥 그 긍정적인 맥락에서도 너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너무 쓰는 게 문제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는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 아니라면 이거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정말 좋아요. 매우 좋아요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고집이 세요. 그래서 끝끝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멋져요. 너무 행복해요를 쓴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15년에 이제 이 너무는 그냥 편하게 쓰세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렇게 이제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첫째, 원칙을 쉽게 바꾸는 거는 좋지 않다. 예,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그 언중의 어떤 그 의견이라든가 요구 이런 거를 수용하는 것도 필요하죠. 원칙을 쉽게 바꾸는 건 좋지 않고 이게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다. 왜냐하면은 그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그 학교도 혼란스러워진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 피터 씨 계신데 네. 영어에서도 이제 뭐 베리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베리 굿. 네. 예. 근데 이제 베리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so good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죠? 쓰는 거죠. 예, really good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맞아요. 다양하게 예, 쓰는 다양하게 거 좋아요. 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근데 우리는 그냥 너무만 쓰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 기분이 너무 좋고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 놀아, 너무 좋고요, 신랑도 너무 즐거워해서 너무 좋아요. 너무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말을 좀 다양하게 쓸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도 아주라든가 매우라든가 참 더할 나위 없이. 이런 말들을 좀 살려 쓰는 게 좋다는 거죠. 또 김희수 아나운서한테 궁금한 건 맞춤법이나 이제 띄어쓰기 할 때 좀 헷갈리는 경우 많아요. 네. 우리가 직접 손편지 쓸 때는 이제 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디서 좀 제대로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국립국어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국립국어원에 문의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KBS 아나운서실에도 한국어연구부에 이제 우리말 상담 전화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781-3838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781-3838. 02-781-3838. 누군가는 대답을 해주시나요? 저희 아나운서실에 그 누군가가 이제 전화를 받고 친절하게 응대를 하겠고요. 주로 제가 받습니다. 진짜. 제가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서. 네. 아니 근데 저는 아까 너무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은 저희가 1998년부터 KBS 한국어 포스터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매달 새롭게 이제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게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너무는 부정적인 표현을 할 때 쓰이는 것이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매우 잘 무척 뭐 이런 표현이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표현을 이렇게 쓰십시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러다가 아까 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날부터 너무가 인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수월해진 거야. 이게 말맛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정 대표님의 뜻에 동감을 하거든요. 원칙이라는 거 꼭 지켜줘야 되는 거고 그게 쉽게 훼손되면은 안 된다는 건 알고 있긴 하지만 이 말맛이라는 거 언중에 느끼고 있는 그 말맛의 그 쾌감이랄까요? 이런 부분 적절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인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사실 너무로 바뀌었을 때 좀 좋았습니다. 뜻밖입니다. 지금 피터 빈트 씨는 KBS 월드 또 한국어 교육 관련된 방송하고 계시니까 그렇다면 뭐 주변에 뭐 또 한국에 오시는 분들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분들이 쉽게 좀 한글을 또 한국어를 익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영어 교육에도 많은 일 하고 있는데요. 언어 통틀어서 진짜 제 약간 철학은 무조건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 배우는 학생들은 솔직히 배우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 영어 배우는 거에 비해서.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뭐 수능 때문에 뭐 재미없는 이유 때문에 뭐 일의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주로 배우는데 반대로 한국 오는 외국인들 진짜 K 콘텐츠 때문에 뭐 K-팝든지 뭐 한국 음식에 관심 있는 셰프 때문에든지 열정 베이스에서 배우니까 크게 도와줄 필요도 없어요. 너무 배우고 싶어서 약간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그 재미를 놓치지 않고 너무 저도 영어 가르쳐 줄 때 뭐 저도 몰라서 조금 이런 이유 있지만 문법 같은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의미 전달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뭐 교수님들 이 얘기 들으면 좀 싫어할 수 있지만 그런 원칙 뭐 그런 것보다 우리 어머니도 영국에 30년 살았는데 지금도 문법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소통만 되는 거면 그게 커뮤니케이션이고 이런 외래어 쓰면 안 된다. 이거보다 그냥 네 마음이 이 사람한테 전달된다면 성공했고 그거 그냥 즐기세요. 그거 그냥 하세요. 저는 한국이 진짜 특이한 거 그 언어의 뭐 단어 이런 거 뭐 옛날에 부정적이었으니까 이런 거 지켜야 된다. 이렇게 뭐 짜장면이냐 뭐 짜장면이냐 이런 또 쌍치옷 나오니까 잘 못하는데 되게 신기해요. 영국에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영어에 들었어요. 그건 너무 어려운 생각을 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좀 더 긴장을 풀고 우리말을 즐기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한글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1부 마무리하고 로고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0월 9일 한글날에 보내드리는 KBS 열린 토론 2부에 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이시죠. 정재환 성균관대 동아시아 역사연구소 책임연구원, KBS 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부 부장이자 KBS 국어문화원장입니다. 김희수 아나운서, 영국 출신 방송인이죠. 피터 빈트 씨,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 박사님, 또 하나가 우리 이제 세종대왕께서 만약 2024년에 이 시대를 보신다면은 정말 못 이해할 그런 단어들, 이른바 신조어가 많습니다. 네. 뭐 먹스라이팅, 먹다와 가스라이팅의 조합이기도 하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알짤 딱 깔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추구미, 무언가 원하는 방향. 신조어와 줄임말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새로운 시대의 변화로 봐야 될지 아니면 좀 지나친 걸로 봐야 될지요? 뭐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조어라는 건 뭐 자연스럽게 또 생겨나는 거고요.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또 어떤 그 사물의 등장에 따라서. 줄임말이라는 것도 동서고금 언제 어디서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들면 자기 젊었을 때 좀 잊어버리는 이런 경향도 있는데요. 예. 저 젊었을 때 그 옥덜매라는 줄임말이 있었어요. 정답. 네.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 덩어리. 네. 이런 말들을 썼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말에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영어에서도 뭐 그 가능한 한 빨리, 뭐 as soon as possible 이런 거를 아싸 뭐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보편 심리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말을 줄이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닌데, 다만 이 어떤 표현의 경제성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말을 줄인다. 그러면 이해의 경제성, 이것까지 충족시킬 수 있느냐. 이 측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확 줄이거나 이상하게 줄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제 은어에 가깝게 되는 거죠. 자기 그 또래 집단에서만 사용하는. 예. 최근에 나온 그 줄임말 중에 밀당, 이런 거 저 참 좋아합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요 밀당이라는 요 명사화가 된 말을 쓰기 전에는 밀고 당기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간단하게 아직도 밀당 중이야? 이런 어떤 표현의 경제성이 있는 거죠. 또 의사소통도 되네요. 가능해지네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이해의 경제성까지 저는 충족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류의 말들이 꽤 많습니다, 요즘. 예. 혼술 좀 하시나요? 혼밥. 이런 건 저는 이미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아요. 네, 많이 쓰죠. 예. 네.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이제 제 입장에서 볼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과거에 그 순우리말로는 이 단어를 조합해내는 그 힘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자어가 역시 좋지 않느냐, 기능적으로. 그랬는데 그런 어떤 한계를 지금 깨고 뭔가 새로운 그 지평을 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쁜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 적어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이해만 된다면은 줄임말도 하나의 트렌드로 볼 수 있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이상하게 줄인 말들하고 신조라고 해도 저는 좀 꺼림칙했던 게 그 충자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아카데미상에 빛나는 기생충이 아니고 이를테면 뭐 급식충이라든가 뭐 마음충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은 사람을 벌레에 빗대고 있는 거잖아요. 혐오 표현. 그러니까 이런 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삼가야겠다. 알겠습니다. 김희수 아나운서한테 특히 우리 한글의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참 돋보이는데, 외국어를 또 우리말로 바꾸면 또 바꿀 수도 있을 텐데, 뭐 코로나 국면 때 여러 용어라든지 좀 우리말로 제대로 바꾸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있는 핀잔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반성의 지점이 있죠. 그렇죠.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 이런 걸 충분히 바꿀 수도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안타까운 사례가 저는 키오스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이제 갑자기 무인 단말기가 많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게 이제 키오스크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었는데 제때 우리가 그걸 순화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키오스크가 자리를 잡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년 세대에서도 좀 많이 힘드셨겠지만 받아들이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키오스크라고 했을 때 이제 딱 퍼뜩 이제 연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빨리 순화를 했더라면 키오스크가 무인 단말기라든가 뭐 무인 판매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체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키오스크하고 무인 단말기 혹은 무인 판매대가 경합을 벌인다고 한다면은 과연 어디가 이겼을까? 저는 왠지 키오스크가 이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리를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언론들도 좀 그 반성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게 뭔가 새로운 것들을 갖다 만들어내고 그랬을 때 뭐 이름을 붙일 때 통합 뉴스룸 뭐 비하인드 뉴스, 뭐 위클리 업 앤 다운, 뭐 비긴 어게인 시즌 뭐 1, 2, 3, 4, 뭐 휴먼 다큐, 무비월드 스페셜 이런 식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들었을 때 젊은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사실 노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용어들을 갖다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어떤 뜻인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너무 이제 우리 젊은 세대라든가 아니면 뭐 중장년 세대 이런 부분들을 좀 우선시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노년 세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한 게 아닌가. 그분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장명을 했더라면은 이런 그 이름들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건 충분히 우리말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빈트 씨는 이런 외국어를 왜 그대로 사용을 할까? 외래어를 한국어로 또 한글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혹시 드신 적 있어요? 뭐 제가 어릴 때 왔을 때 뭐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러는데 영어 하면 뭐 영국식 영어로 하면 뭐 멋지다 이런 얘기 한국에서 진짜 많이 듣고 솔직히 그 영어로 지은 브랜드들도 많고 오히려 한글보다 영어 막 간판도 많고 이게 영어의 매력이 있다는 거 근거 아니에요. 예. 한국 사람들 솔직히 뭐 그거 안 된다 그거 나쁘다라고 할 수 있지만 팩트잖아요. 일반인들이 그거 봤을 때 영어의 느낌하고 한국어의 느낌이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거 당연히 한글이 더 매력있게 다 느꼈으면 좋지만 그거 어떻게 억지로 바꾸겠어요? 솔직히. 이게 진짜 자본주의 사회니까 아파트 이름도 그렇고 어떻게 이런 거 이렇게 지우면 안 돼. 이런 단어 쓰면 안 돼. 근데 저도 문제인 게 제 생각에 너무 빨리 바뀌고 신조어도 너무 많이 생기고 또 줄임말도 너무 빠른 속도. 한국은 진짜 빨리빨리 나라 맞아요. 영국도 이런 줄임말도 많고 뭐 ASAP 그런 거 있지만 되게 느릿느릿하게 흡수돼요, 언어에. 그래서 노인층도 당연히 어느 정도 뒤처져 있지만 한국에 솔직히 젊은 층이랑 소통하기가 힘들 정도로 빨리 변해는 가는 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변화가 너무 빨라요, 한국이요. 정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말로 충분히 바꿀 수도 있고 실제 이제 순우리말도 있기도 합니다. 가령 우리가 이 영어식으로 표현을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 가령 플로깅 그러면은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기, 솔로 이코노미, 1인 가구 경제 얼마든지 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간판에 외국어를 너무 많이 외래어를 사용한다라는 것도 피트 씨가 지적을 하겠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배종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1인 경제 이런 말을 이렇게 열린 토론에서 자주 써주시면 여기 이제 솔로 이코노미를 밀쳐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외래어라는 건 사실 뭐 우리말처럼 쓰는 뭐 그런 단어들인데 뭐 텔레비전이라든가 라디오, 뭐 컴퓨터, 요즘 노트북, 저희 지금 마이크 앞에 두고 방송을 하고 있고 뭐 이제 방송 스튜디오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런 외래어들은 사실 좀 불가피하게 좀 쓰는 거거든요. 또 이제 어떤 그 명사로 그 외국에서 들어온 거고 과거에는 라디오는 그 소리틀로 하자, 뭐 텔레비전은 그림틀로 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좀 이렇게 좀 배타적이거나 좀
폐쇄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냐. 아직도 코너킥을 구석차기로 표시하는 네. 언론사도 있긴 합니다. 네, 예, 한때 이제 그 스포츠에서 그 용어도 우리말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우리가 수용해서 받아들여서 쓰는 그런 외래어가 있는 반면에 안 써도 되는데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 방송을 보면은 뭐 워딩이 좋았다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더러 계시거든요. 예. 뭐 표현이 좋았다. 그러니까요. 그 문안이 아주 산뜻하지 않았나.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니즈 같은 단어도 많이 쓰는데 그냥 우리말이 있거든요. 이미 수요가 있으니까 또는 뭐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니즈를 거기다 또 더해서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측면들은 우리가 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이제 피터 씨가 우리 아파트를 보면은 실제 이게 영국인지 미국인지 또 방금 전에 정재환 박사가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조금 더 우리가 의도적으로 네. 어떤 제도라든지 법으로 규정을 해서라도 우리말을 더 사용하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꿈꾸는 세상이긴 한데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세상이 도래한다고 하면 좀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를테면은 벽이 10월 4일부터 한글 주간이 선포가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일환으로 어느 패스트푸드 업체에서 모든 음식 이름을 갖다가 우리식 표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뭐 햄버거나 이런 이름들이 우리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몬스터 와퍼라는 버거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떤 초등학생이 거대한 괴물 버거 이렇게 바꾸자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버거는 영어네 아직도. 뭐 버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콰트로가 들어가는 또 버거가 있는데 그걸 갖다 4가지 숙성 우유 버거 이렇게 바꾸자고. 물론 이제 일주일 쓰고서는 이제 다시 돌아가기는 할 텐데 사실 이렇게 썼을 때 와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웃음이 이렇게 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뭐 제도적으로 강제가 되면은 너무 그런 세상에 살고 싶긴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희화화가 돼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과연 이게 현실적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이게 외국어를 너무 남용하는 것이 마치 더 세련된 것처럼, 더 또는 뭔가 많은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인식이 돼서는 또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좀 뭐 정 박사님 의견을 짧게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네, 앞서 이제 피터 씨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과거에는 뭐 영어 이런 거 쓰는 걸 좋아한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좀 선진적이고 세련돼 보이고. 그런데 반면에 한글이 잘 안 보이는 거는 왠지 한글은 촌스럽다. 한국 사람들 그런 생각 했거든요, 사실 과거에.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세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말 글에 대한 어떤 자부심, 자긍심을 가져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말 글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많이 찾아오는데 이분들에게 좀 색다르고 이색적이고 이국적인 것은 역시 영어 간판보다는 한글 간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최근에 국어문화원에서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공모전을 했는데 그 시민들이 이제 길 가다가 재미있는 그 가게 이름을 보면 사진을 찍어서 이걸 이제 응모를 하는 거죠. 전체에서 으뜸상을 받은 게 놀랄 만두 학원. 만두 가게입니다. 네네. 제 취향이네요. 네,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업종별로 마른 애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거는 그 시장의 건어물 가게입니다. 예, 그 굉장히 또 그 재치가 담겨 있는 이런 이름이고 외국인이 그걸 봤을 때 뜻을 모르겠지만 피터 씨한테 물어보고 설명을 들었을 때 얼마나 재밌어하고 내가 진짜 한국에 와서 한국의 어떤 것을 지금 느끼고 즐기고 있구나.
이렇게 만족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그런 걸 좀 더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김희수 아나운서한테 이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요즘에 이제 문해력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우리말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물론 한자어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가령 우천시의 행사가 취소된다. 이게 이제 내용은 비가 오면 행사가 열리지 않게 된다는 의미인데 우천시니까 우천시가 어디에 있는 도시예요? 이렇게 뭐 묻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우천시장님은 누구세요?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선생님이 시발점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학생들이 왜 욕을 하시냐고.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욕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피터 씨도 이게 욕이 아니다 이렇게 잘못 들었는데 이런 문해력의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문해력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이제 단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이끌어갈 때 단어의 뜻을 설명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제 진도를 못 나가신다 이런 또 어려움도 표현하신다고 하던데 저는 한자 교육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우천시 같은 경우에 비우자를 쓰는 거잖아요. 우리 또래는 그걸 다 알고 있긴 합니다만은 한자가 익숙하지 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우천시라고 해서 당연히 우천시라고 어느 시도가 있나 도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공공기관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천시 이러면 그냥 비가 오면 어디로 가세요 이러면 되는데 우천시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언론의 역할에 있어서 우리말을 갖다 아끼거나 우리 글을 갖다가 이렇게 아끼는 데 있어서 좀 소홀히 한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공공기관 역시도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많이 쓰는 게 세련돼 보인다고 이렇게 우리가 뭐 사대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좀 남아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자식 표현들을 갖다가 좀 일부러 쓰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본인들은 그게 너무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기 쉬울 거야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자 교육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예전처럼 시키지 않을 거면 이걸 갖다가 우리말로 풀어 쓰는 노력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역할을 하시라고 각 정부 부처마다 국어 책임관들이 존재를 하시는 거거든요. 국어기본법에 의해서 그분들이 다 계신데 부처마다 있군요. 부처마다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분들이 역할을 갖다가 하기에는 좀 버거운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국어 책임관이 있는지도 사실 모르는 그런 공무원들도 계실 테고요. 피터 씨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우천시 말고 아니 피터 씨처럼 이렇게 아직까지 우리말에 뭐 지금 굉장히 익숙하시지만 이제 주변에 처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분들은 비가 오면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쉬울 텐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좀 이런 한자 표현을 걷어내는 게 필요할까요? 아니면 좀 더 한자를 배우는 노력도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약간 순우리말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할 거면 한자까지 다 빼야죠, 솔직히. 약간 하나는 빼고 하나는 남기고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게 조금 약간 외국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고 솔직히 외국인한테 너무 힘든 거 한자 표현도 있고 또 순우리말 있으면 이거 두 가지 다 외워야 되고 맞아요. 그 공식적인 표현들 하고 문구에 한자 표현 많이 쓰는 거 진짜 어려워해요, 외국인들. 뭐 그때 그 논란도 있었잖아요. 심심한 사과 뭐 이런 거 못 알아듣는 거 외국인 다 몰랐어요. 진짜 다 지루한 사과인 줄 알고.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맞아요. 순우리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거면 그냥 그거 그 위주로 하면 되고 어린 친구들 우리 애들도 진짜 한자 표현 잘 모르죠. 우천시 무조건 어디 있는 도시라고 생각할 건데 당연히 그냥 비 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어렵게 하는 거죠? 약간 옛날 영어 쓰는 것처럼 셰익스피어 영어 안 쓰죠. 지금 영국에서. 그냥 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표지판 같은 거 돼 있고 일부러 어려운 말 쓰면 욕먹죠. 정부가 아니면 그 공공기관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지금 피터 씨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셰익스피어식 영어가 아니라 현대 영어로 풀어줘야 많은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데 정 박사님 뭐 말씀하실 내용 말씀하실 텐데 그 유교 문화 세대, 한자를 배운 세대, 또 요즘에 이제 영어를 좀 많이 배운 세대, IT 세대 다 다릅니다. 우리말을 받아들이는데 이런 경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피터 씨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셰익스피어 시대의 그 어려운 영어를 지금 쓰지 않는다. 대중의 그 영어 이런 거 쉬운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한글문화연대가 그 쉬운 공공 언어 쓰기 또 쉬운 말로 소통하기 이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은 가급적이면 좀 피하자. 예. 왜냐? 세대를 뛰어넘어서 좀 두루두루 소통을 하려면 쉬운 말이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요. 방금 이제 심심한 사과 같은 경우에 저도 그때 좀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 심심한 사과, 그러니까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사과라는 말 뜻조차도 모르냐. 예. 이거 젊은 세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네. 아니 요즘 뭐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심심하네. 이 심심하네와 이게 사과가 좀 맛이 심심하지 달지도 않고 이 심심하네와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의 심심하다는 다른 건데 이거를 구분을 못하냐?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심심한 사과의 의미를 알려면은 그 한자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심심한 사과라는 의미를 아는 분들도 그 한자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면 모르십니다. 그 한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어떤 한자를 쓰는지. 그럼 그분은 어떻게 그 말뜻을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경험을 통해서 그 말의 의미를 안 거죠. 생활 속에서. 그래서 말이라는 거는 단지 뭐 사전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그 경험치를 확장해 가면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넓게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자를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저는 반대입니다. 공교육과 대중교육 이런 데서는 이미 우리는 한글 시대를 열었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한자는 우리가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양 고전을 공부한다든가 하는 분들 또 역사도 조선시대만 가도 한문 해독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인재를 육성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피터 씨 이야기 들으면서 아까 이제 섹스피어 영어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가 있고 경상북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같은 한글로 적어놓으면은 기역에다 여에다 이응 받침해서 경이거든요. 근데 경기도의 경과 경상북도의 경은 다르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제 구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서울 경기권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음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연구 없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연구 없다 이게 없다 같은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없다 이러면은 사람 누군가를 없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같은 글자인데 내지는 비슷한 글자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음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소홀히 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자를 알았더라면은 그 차이를 갖다가 알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좀 한자 교육은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한자 교육이 또 필요하다. 그것도 각각 있는 또 환경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다 달라질 테니까요. 자, 우리 한글날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이제 K 콘텐츠가 있습니다. 드라마도 있고 뭐 K-팝도 있고 또 우리 한글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세종학당이라고 하는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께 한글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떤 노력을 해 나가야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피터 씨 먼저요. 재미가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솔직히 한국이 이렇게 조명받을지 전혀 저도 상상 못했어요. 80년대, 90년대 영국에서 맞아요. 코리아 하면 뭐 북한 얘기 먼저 나오고 아니면 개고기 먹는 나라 이런 거 밖에 안 나오는데 옥스퍼드 사전은 진짜 대단한 사전인데 그렇게 많은 외래어 한꺼번에 넣은 거 제 인생에 기억나는 적도 없고 그래서 이때가 진짜 기회고 이거 놓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이거 진짜 너무 뭐 어학당 아니면 뭐 문화원 이런 데에서 꼭 배워야 된다 보다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이렇게 약간 배출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도 만들어주고 진짜 너무 약간 옛날 전통 아니면 문법 아니면 한자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약간 드라마를 통해서 잘못된 한글 나올 때 지적하지 말고 그냥 네. 대환영하고 많은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전파시켜야 한글이 하고 한국의 관심이 오래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 잘해야죠.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한글을 대하라. 우리 예. KBS를 통해서도 한글을 배우는 또 외국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 책임을 또 가지고 있는 김희수 아나운서는 어떻게 한글 사랑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질문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좋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은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달 이제 포스터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뭐 일제 잔재 그런 우리말들 남아있는 그런 것들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었고 그런 내용들이 줄을 이뤘었는데 요즘은 이제 재밌게 그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근데 전에는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붙이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2023년도부터 전면 디지털화를 해서 지하철 2호선에서도 무료한 시간에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게끔 전동차 내부에 이제 전광판에 이제 출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 6만 개 정도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전광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저희 이제 포스터를 갖다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워낙에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 허덕이는 분들이 많으신데 근데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말들을 갖다가 이제 순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이제 국립국어원 같은 경우에 새말 모임을 통해서 저희 아나운서도 거기에 이제 위원으로 파견이 돼 있는데 그런 노력들 하시는데 노력해서 그 연구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대중한테 전파하는 거는 바로 우리 그 방송사 아나운서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KBS 한국연구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각 방송사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부서로서 존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좀 책임감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 세대 지금의 이제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우리말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소중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같이 고민하고 느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11년도부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쉽게 그리고 부드럽게 편안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박사님은요? 네. 저는 대한민국 역사는 한글 창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정음 창제됐을 때 양반 사대부가 대개 배척을 했습니다. 그때 여성들이 이 언문을 쓰면서 우리말 글을 지켰죠. 예. 이때 이제 한글 시대가 열릴 뻔했는데 주시경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조선어는 사실은 이제 사라질 위기까지 갔다가 그것을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킨 분들 때문에 살아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사의 의미 그리고 우리말 글의 어떤 소중함 또 우리말 글에 대한 존중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우리말을 잘 갖고 나가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한글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매우 중요한 또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말과 글을 가진 민족은 국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작도 끝도 한글 사랑입니다. 제578도를 맞는 한글날에 보내드린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